집주인들이 집값 더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집을 팔아야 돼? 매물을 회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서로 양보하기 싫어요. 아니 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보할 수 있겠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좀 내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뭐 좋을 리가 없고요. 2023년 7월 이후로 꺾였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네요. 이게 뭐 7주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적인 하락 마이너스로 전환된 통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추세 자체를 보면 추석이니까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길게 보면 1년 정도로 본다면 2022년 12월 그때가 1차 하락이었습니다. 집값 많이 떨어졌죠. 기억나시잖아요.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1년 됐네요. 2023년 1.3 대책 발표되고 이제 금리 인상 또 멈추고 거래량이 좀 회복을 됐는데,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쭉 회복되다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6월, 7월 정도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됐고 조금 올라오다가 추석 이후에 꺾여버렸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꺾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장 같으면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그래프를 보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꺾였다는 얘기는 지금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된 건 아니고요. 더 길게 보자고요. 1년이 아니라 뭐 3년, 5년 정도 흐름을 보면 10년까지도 보면 서울 집값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2011년, 2012년이 그때 이제 바닥, 우리 소위 말해서 말하는 바닥이었고, 2013년, 14년, 15년 회복을 하다가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가서 2021년까지 미친 듯이 달렸죠. 진짜 막 2배, 집값 2배 이상 오르고, 뭐 뉴스만 틀면 집값 올라, 폭등이야, 집값 언제 잡히는 거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부동산 대책 26번, 27번 발표되고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2022년에 꺾였잖아요. 2022년에 왜 꺾였냐면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꺾였다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 때문에 꺾인 건 맞는데 사실은 꺾일 때가 됐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게 이제 금리입니다. 근데 왜 울고 싶어졌느냐? 7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2015년에서 2021년 7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파티가 끝난 거죠. 신데렐라 파티, 뭐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12시 종이 치잖아요. 종 치면 마법이 끝나요. 그러면 11시 반 정도에는 이제 신발끈 메고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신발끈 메고 집에 갈 준비를 못한 겁니다. 파티가 연장, 끝날 줄 알았는데 한 11시, 10시, 11시 되면 이제 그 엔딩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파티가 절정으로 갑니다. 다시 또 저금리로 갔기 때문에 신나게 놀다가 이제 종을 쳤는데 갑자기 종을 쳤죠. 마감할 시간도 없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못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못 빠져나온 겁니다. 건설사들 못 빠져나왔고요. 투자자들도 못 빠져나왔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가 5년, 7년 올랐는데 1년, 2년 조정이 되고 다시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왜 말이 되지 않냐면, 잠실 한번 볼까요? 저는 잠실을 좋아하거든요. 서초구 강남구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 압구정, 뭐 여의도,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서민이나 일반적인 시장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왜곡된 시장이에요. 그들만의 리그. 뭐 재벌들 이야기? 아니,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고 뭐 소고기도 좀 덜 사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진짜 부자들한테 그게 통할까요? 경기가 어려운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죠. 왜? 차가 안 막히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더 좋아요. 진짜 부자들은 기름값 신경을 안 쓰니까요. 서민들이나 신경 쓰지. 그런 구조거든요. 압구정 여의도는 빼야 돼요. 반포는. 그러면 빼버리면
잠실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면서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한 2만 세대 정도가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고요. 가락동에 이제 헬리오시티,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9,510세대 새 아파트들이 표준화된 새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표본을 뽑기가 굉장히 좋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압구정도 있고, 서초구도 반포가 있고, 또 양재 쪽은 조금 더 저렴하고 편차가 큰데 잠실은 그 정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엘스 예를 들면요,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한 엘스 예를 들면 2021년 최고가가 27억까지 갔어요. 27억. 2022년 12월 1차 하락이 왔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1차 하락이 왔을 때 한 19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19억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에 반등을 하면서 23억, 24억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자, 여기서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전고점 27억이죠. 24억에 사신 분들이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몇 억을 가야 될까요? 27억 가도 사실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나중에 양도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한 27억 넘어서 한 30억은 가져야 우리가 몇 억 투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엘스가 여기서 7년 올라간다면 몇 억을 가야 될까요? 24억에서 7년 오르면 한 40억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2011년, 12년도에 엘스가 8억에서 9억 했습니다. 8억에서 9억 하다가 그 당시 침체장에서 8억, 9억 하다가 27억까지 올랐거든요. 3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장이 가면 3배까지 반하지 않더라도 2배는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7년 정도 오르니까. 5년에서 7년. 그러면 자, 2배만 가도 50억이 넘어요. 27억에서. 24억이라면 50억이 넘고요. 24억에서 2배가 가면 48억입니다. 5년 후, 7년 후에 엘스가 48억이 가면 강남구 서초구는 얼마 가야 될까요? 개포는? 엘스가 48억 가면 개포가 60억 가야 되거든요. 반포는 70억, 80억? 원베일리 100억 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기로 들어가는 건 무리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사서 과연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불확실성.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3억 8천 전용 84가 최고가 찍었었고요. 16억까지 떨어졌다가 2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꺾였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확해요. 자, 21억 3천에 사가지고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아직도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2020년, 2021년 버블, 급등에 대한 버블이 제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내가 지금 사가지고 답이 나올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금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모두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은 안 사고 싶거든요. 올라갈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매수자들은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면서 뭘 노리냐면 기대감이 낮아졌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느냐,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냐, 그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줍줍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확실한 저렴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같은 공공분양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일반적인 돈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시세로 사가지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죠. 자, 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면 똑같아요. 제가 말한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서 올라갑니다. 2023년 상반기 쭉 올라가서 2022년 12월에 830 몇 건인가 850 몇 건인가 이 정도 거래가 되다가 2023년 여름 정도에 3,000건 정도 나왔어요. 3,800건까지 거래가 되다가 추석 지나고 다시 내려와서 11월에 아마 1,800건 정도, 12월에 아마 1,300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월 분위기는 1,000건 나올까? 1,000건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사지 않는 경우.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있어. 매수자들은 사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집값 더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집을 팔아야 돼? 매물을 회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매물 수를 보면 매물 수는 늘어나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매물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 줄다리기 게임이거든요. 매도자, 집을 팔려는 집주인,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아파트 가격은. 줄다리기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 집주인, 매도자가 이기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기면 가격이 내려가요. 집주인이 집값을 내려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기 싫어요. 아니 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보할 수 있겠냐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게 상승장일 때는 항상 집주인들이 조금씩 이기는 게임이고요. 지금은 조정장,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좀 내려야 돼요. 호가가 올랐잖아요. 2023년 1월, 2022년 12월 1차 하락 때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과천이나 강남 쪽은 고점 대비 15%, 20% 정도의 하락을 했고요. 일반적인 송파, 잠실 쪽은 30% 하락을 했고요. 노원구, 도봉구, 영끌 많이 들어가신 곳들은 40% 이상, 송도나 동탄 같은 경우도 4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답을 제시를 했어요. 매수자가 무슨 답을 제시했냐면 2023년 상반기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자, 1차 하락 가격 정도는 내가 살 마음이 있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정도 떨어지는 거는 내가 살 마음이 있는데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해서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5천 9억까지는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9억 주고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주인들이 다시 8억 5천, 8억까지는 내려줘야만 아마 매수자들이 들어올 거고요. 2024년 시장을 살짝 보면 아마 2024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게임은 집주인들이 살짝 호가를 내려야만 거래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집주인들이 이번 2024년 상반기는 집주인들이 지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변수가 없다면. 그러면 변수는 뭘까? 첫 번째 금리.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책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는 전세, 경기 상황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금리 살짝 이야기해 볼까요?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2022년 결국에는 그 지루하던 상승장의 마감을 한 게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인데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속도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올라갈 줄은 우리 누구나 다 예상을 했죠. 저는 2022년에는 한 2% 정도, 2023년에 한 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이. 웬걸? 2022년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심리적으로 예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예상했으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한 80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79점, 78점, 82점 나오면 예상 범주 내예요. 근데 우리 애가 95점을 맞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좋게 놀라는 거고 80점을 예상했는데 60점을 받아. 이게 뭐지? 큰일 났네. 이거 전략 수정. 학원을 바꿔야 돼? 아니 뭔가 문제가 커요.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거든요. 엄마 아빠들은. 시장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제가 예상한 정도로 움직였으면 전혀 동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니까 일단 멘탈이 나갑니다. 이거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멘탈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질서가 흩어지면서 공포가 지배를 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천주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니 전용 84가 13억대 나왔거든요. 일반 분양가가.
강동구지만 올림픽공원 바로 붙어 있고 12,000세대 브랜드 아파트에 지하철 역세권에 평지에 아니 이거 서울에서 이 정도 좋은 아파트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용 84가 13억 되면 요즘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에 뭐 광명 뉴타운이나 이런 데가 12억 13억씩 나오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요. 못 샀어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지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공포가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2024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 2023년 12월에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일단 12월 분위기는 말랑말랑한 게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금리 내리겠구나. 괜찮아. 좋아. 실제로 내려야 내리는 거고요. 한국은행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 2%포인트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2%포인트. 보통 1.5%포인트 정도 벌어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금 유출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가 위험국가예요. 1953년에 1950년 6.25 전쟁을 하고 1953년 휴전을 했잖아요. 잠시 쉬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너무 피해가 크니까 좀 쉬자. 휴전선을 끊고 쉬었는 게 지금 7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종전도 아니고 휴전이에요. 위험국가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자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투자 자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전쟁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율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외국 투자자들은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벌긴 벌었는데 환율이나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원화로 신사임당은 벌었는데 달러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은 돈을 뺍니다.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2% 보통 1.5% 정도 금리 차이가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돈을 빼가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실제로는 올렸어야 돼요. 한국은행이 3.5%가 아니라 한 4%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PF 때문에 건설사들 줄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금리 못 올리죠.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 예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세 차례 인하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차례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한국은행 총재께서 6개월 동안 인하 생각 없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말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된다. 저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한 번은 하겠지. 이게 우리 예상 범주예요. 하겠지? 세 가지 가리길이 있네요. 세 가지. 하반기에 한 번 인하를 합니다. 첫 번째 길.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 딱 열고 첫 번째 길을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한 번 내렸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네. 우리 애가 80점 예상했는데 81점 받았네? 지금처럼 하면 뭐 되겠네? 정도.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자, 길을 들어가죠. 금리가 상반기에 내려요.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한번 내릴 줄 알았는데 상반기 3월이든 5월이든 한번 내려요. 뭐라? 상반기에 한번 내리면 하반기에도 한두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겠네? 충분히 우리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죠.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야, 이거. 우리는 호재가 있을 때, 기대감이 있을 때 모든 작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하철? 기대감이 있을 때. 개통되기 전에 가장 많이 오릅니다. 막상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감이 중요한데 상반기의 예상과 다르게 한번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 2025년에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은 한두 차례 인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내릴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죠. 집값 반등 폭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 자, 열었는데요. 인하 소식이 안 나오네. 하반기는 한번 인하하겠지? 올해 2024년 12월이 돼도 금리 인하 소식이 안 나옵니다. 야, 이거 뭐지?
예상과 완전히 다르네. 야, 이런 분위기면 2025년에도 금리 내릴까? 모르잖아요. 이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동요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실망이 또 공포로 지배해요. 불확실성.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발을 빼죠. 사려는 분들까지, 실수요자까지도 발을 뺍니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폭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금리에 따라서 진짜 그냥 보합으로 가느냐, 하락폭이 커지느냐, 또는 반등폭이 커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빼면 뭐 상반기 조금 집주인들이 조정을 해주면 매수자들이 좀 들어와서 하반기를 좀 반등하는 구조가 되겠으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상처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금리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